원인도 중요하고 결과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결과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데 결과만을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결과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또 결과에만 매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속성이 없게 돼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계속 나와야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좋은 결과가 단회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단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우연, 우리가 말하는 우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계가 인구 대비로 따져가지고 가장 열악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출판 관계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책을 안 읽는데요. 또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는데 일본에서 읽는 책에 여러분 60%가 60% 이상이 다 만화책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화로 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학습지도 만화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화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문자, 어떤 언어, 어떤 논리, 체계적인 어떤 지식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왜 그런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짧은 어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모든 걸 속성으로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민주주의가 학습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체득화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이.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적용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서구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권력가들로부터 그 권력을 시민들이 뺏어오는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피해 역사였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룩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해 있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정치의 그 과정이나 그 제도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런 가치가 어떤 민주적 제도가 이상하게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또 일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제도는 한국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정치인들 보면 다들 보면 그 집안이 다 대대로 그 정치가 메이지 유신 때 무슨 대신 집안 또 지방 영주의 집안에 두고 지금 아베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그 내력들이 있고 또 그것이 당연시 되어 있어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너 집안에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거부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게 상식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성숙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물은 스스로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시민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태극기 휘두르면서 그냥 우리도 뭐 민주주의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건 시민의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넌센스죠, 넌센스. 어저께 제 아들하고 한 시간을 제가 페이스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심리학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했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걸 갖다가 발표를 했더니 그 심리학 교수가 굉장히 놀라워하더래요. 네, 굉장히 놀라워하더래요. 21세기 대한민국 하면 IT의 강국이고,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워하는, 그리고 그것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교수님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왔대요. 저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 민주적인 어떤 그 과정 없이 그냥 건너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놀라워했던 게 태극기하고 이 성조기가 같이 흩날리고 이스라엘기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 이런 걸 이제 내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 다 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인재,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입시에 의해서, 그 입시 문화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게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입시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고시. 정작 그것을 시작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일본도 그걸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점 관료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서구 민주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고시라는 게 없어요. 네, 그죠? 대학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입시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정말 정당하게, 투명하게 대학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권 계층, 권력과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사실은 다 이 엘리트 출신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뭐 조국 사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명문대생들이 뭐 다 반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의식이 내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이 명문대 들어왔어? 내가 왜 행정고시, 외모고시, 사법고시를 내가 왜 봐?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그런 권력을 휘두르려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런 걸 없앤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짓 안 하겠어요? 더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 변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는 이게 말하자면 그 서구 민주사회들은
그 하나하나를 정말 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쟁취한 것들인데, 이룩한 건데, 우리는 먼저 주어진 거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적한 부인가가 이게 달라요. 보면. 외국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굉장히 큰 부를 일으킨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 과정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걸 떠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의 그 힘이, 그 축적물들이 쌓여서 그러한 큰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기초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정, 언제 그거를 갖다가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산업화 과정,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라야 되잖아요. 뭐든지 빨리.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아직까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식문화. 먹는 문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반찬이 막 나오는, 5분 안에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빨리 먹고 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좀 늦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죠. 왜 안 나오냐고 뭐 이러고. 근데 외국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외국 사람들은 빨리 나오는 음식은 싸구려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해놓은 거죠. 그래. 많이 해놓은 걸 퍼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스턴트라는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싶다 가더라도 음식이 그냥 5분 만에 세팅이 돼가지고 그냥 벌써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으면, 우리는 뭐 이게 되게 비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비싼 거 이걸 떠나서 여기 사람들의 의식에는 싸구려다 이런 생각, 싸구려를 비싸게 먹는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꼭 남이 먹는 거, 저 사람 뭐 먹었나, 내 반찬 못 빠졌나,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다음엔 뭐 먹어야지. 야, 우리 다음엔 뭐 먹자. 지금 시켜가지고 이걸 먹고 있는데 이거를 즐겨야 되잖아. 이건 나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먹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최대한 이 음식을 음미하면서, 이 음식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같이 먹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걸 즐겨야 되는데, 야, 저거 더 맛있어 보인다. 다음번에 우리 저거 먹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스며든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은요, 성공은요,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성적 좋게 나오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명문대학교 나오면, 기왕에 명문대 들어가면 좋죠. 근데 명문대 나오면 옛날처럼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하나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평생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가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지? 결과예요. 문제는 결과예요. 우리가 결과지상주의로 하는 거예요. 결과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탄탄하고 그 과정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음번에는 그 과정을, 그 절차를 이렇게 달리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될 수 있고 그게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지금 10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저는 커피 장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생산지까지 가가지고 커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볶아지고 어떤 이 제조, 볶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배합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 전 과정을 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탁 맛보면 이게 쫙 그려져요. 아, 이 커피는 대강 어디 산이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재배가 됐고 어떻게 건조가 됐고 그리고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볶아지고 어떤 커피가 브랜딩이 됐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추출됐구나 까지도 싹 그려져요. 우리나라에서 커피 전문가들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제가 하기는 없지만 거의 박사 수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딱 이제 어떤 사람이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해요. 그럼 당신이 마시는 커피가 그러니까 커피의 맛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커피는 여러분 기호품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예요. 그럼 당신이 제일 맛있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갖고 와보라고. 그럼 어디 커피를 갖고 와요. 그럼 제가 몇 번 먹어봐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봐요. 바리스타, 로스터, 저 회의를 해요. 자, 이거 어떤 커피가 어떻게 가공되고, 또 우리가 다 체크를 해요. 자, 그럼 이거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이 커피를 가져와요. 근데 어떤 커피가 당신이 준 커피인지 얘기를 안 해요. 자, 이 두 커피를 보세요. 맛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10중 8구 저희가 만든 커피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번번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참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맛있는 커피가 자기가 가져다 준 커피라는 거예요. 그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 희한하죠, 그죠? 그 커피는 전문가 커피고 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소용없거든요. 커피는요 등급이 최고예요. 등급, 생수 등급이 어떤 등급을 커피를 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일단 식재료가 좋아야 맛있잖아요. 뭐든지 커피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좋으면 최고예요. 그게 절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대강 볶아도 대강 내려도요 왜 등급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고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그렇죠. 1등급 한우하고 여러분 3등급 4등급 가공용 그 고기하고 그 맛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요리해도 제값을 냅니다. 압니다.
왜 불신인 줄 아세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표와 어떤 브랜드와 어떤 가격이 그 과정을 담보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아, 대표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커피가 그래, 당신이 갖다 준 커피 맞다 하고, 그 커피를 그 소비자가 그 거래처가 구할 수 있는 가격보다 우리가 한 10%만 더 싸게 주면 좋다고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원가는, 그렇게 따지면 원가가 한, 우리는 가져다 준 커피에 비해서 30%도 안 되거든요, 원가가. 이익이 큰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장에 가서 그 과정을 쫙 보여줘요, 제가. 그리고 하나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커피를 팔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고집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장님 소신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그 인도의 그 말라바르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커피를 제가 발굴을 해서 그걸 하는데 이 말라바르 커피가 1kg에 생두 1kg에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그 말라바르 커피, 인도의 말라바르 커피를 스타벅스가 쓰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커피의 베이스가 인도 커피예요, 사실은. 근데 얘들은 1kg의 원가가 3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배죠, 5배.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맛있대. 스타벅스 커피하고 똑같이 해달래. 그래서 말라바르 커피하고 이거 이렇게 배 앞에 가지고 가공해서 딱 갖다 줬더니 말라바르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스타벅스 커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를 취급 안 한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생두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싼 방법은 코스트코 와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이게 참,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정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의심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과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쟤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그 과정을 내 삶의 그 과정을 축적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어떤 결과물들 그 결과물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으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건 사기죠. 그게 거짓이죠. 그렇죠, 여러분? 뭘 쌓든지 간에 결국 뭘로 만들든지 간에 맛있게만 만들면 돼. 그러니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사기꾼들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인생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대박 맞으면 그러다 한 방이면 끝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결과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한 거예요. 남의 걸 내가 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게 성공이야. 그게 출세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에 무언가를 어떤 가치를 잡고 어떤 방향을 잡고 그것을 묵묵하게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요, 그 캠핑 다니면서 이제 칼을 써보거든요, 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불을 쓰고, 인간 최초로 불을 쓰는 것이 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를 구분하는 굉장히 물리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예, 그쵸? 불을 쓴다는 거예요. 불이 인간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불을 쓰고 나서 인간이 또 한 가지 쓰게 된 게 뭐죠, 여러분? 쇠라고 그러죠, 쇠. 불에다가 이 광석을 녹여가지고 쇠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가 그 쇠를 다루게 되면서부터 농업혁명이 나온 것도 이 쇠를 다루게 돼요. 농기구가 달라지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혁명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캠핑이 단순한 저의 놀이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 본질을 다루는, 그거를 만지는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칼을 이렇게 달아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칼도요, 이렇게 보면 독일 칼, 일본 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스웨덴, 북유럽 칼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칼 써보면, 여러분 이제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이 나무 토막 장작 같은 거 탁 칼 대고 그냥 내려치잖아요. 내려쳐가지고 장작을 쪼개잖아요. 도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칼로 쪼개거든요. 우리나라 칼은요, 대번에 부러집니다. 댕강 부러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일본 칼은요, 잘 잘려요. 근데 일본 칼의 문제는 뭐냐면 손잡이가 깨져요. 그 칼의 강도를 손잡이가 감당을 못해요. 칼은 예리하고 튼튼해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칼들, 독일 칼, 그리고 북유럽의 칼들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칼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지. 아무리 뭐 젖은 나무도 그냥 막 내리쳐도요, 쫙쫙 쪼개집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그 칼을 놓고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달라요. 제조 공법이 다르고요. 유럽에 있는 그 칼들, 또 일본에 있는 칼들은요, 공장에서 만들었어도 옛날 대장간식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있죠. 두드리는 방식. 칼을 하나 만드는데 뭐 수십만 번을 두드리는 방식. 이 칼 자체도 그런 어떤 알루미늄 합금이나 이런 칼들을 쓰는 게 아니라 과도나 식도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 진짜 주철들, 그러기다 탄소 강한 입힌 것들, 녹에 강하고 오래가. 칼 두께도요, 최소한 5mm씩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칼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칼, 중국산 칼은요, 그냥 쇳물을 갖다가 틀에다가 녹여가지고 날만 갈아가지고 탁 내놔요. 그리고 칼을 보면은 풀텐 구조라고 해서 이 쇠가 손잡이까지 이어진 게 있어요. 유럽의 칼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 날과 칼 손잡이 부분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다가 나무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칼하고 중국 칼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다가 또는 그 플라스틱에다가 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칼도. 그러니까 손모가지가 부러진다는 거죠. 손잡이 모가지가 부러져요. 항상. 이 칼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싼 알루미늄 합금에다가 스테인리스 합금이나 뭐 이런 거 싸구려에다가 그냥 날을 갈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힘만 좀 주면 칼이 툭툭 부러지고 휘어지고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칼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이게 축적물인가, 어린 세월의 그 과정의 축적물인가, 아니면 이거 당장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결과물인가 구분이 탁 나버려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하도 열받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칼밖에 없나? 좀 좋은 칼 없을까? 그래가지고 수제 칼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TV에도 나왔던 또 수색역 앞에 있는 그 형제대장간에서 만든 칼이 있어요. 대장장이가 두들겨가지고 만든 칼, 농기구, 몇 대에 걸쳐서 형제가 그걸 하고 있고 후계자가 지금 그 밑에서 좀 그래가지고 그래 다르겠지. 제발 당신들이 우리 그 한국 칼의 그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칼도 제가 사봤어요.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이건 칼이 아니야. 그냥 쇠붙이야. 그 칼을 쓰려면 내가 나를 다 갈아야 돼. 뭘 쪼개는데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망치질하기엔 딱 맞는 칼이야. 칼등으로. 보니까 칼이든 농기구든 쇠망치든 다 똑같이 만들어요. 다 똑같이 두들겨서 모양으로. 어떤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에, 오랜 그 과정의 그 축적물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돈만 벌면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캠핑 용품들 이렇게 보면요. 오랜 캠핑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면 이 제품 하나가 고민을 하고 만든, 그리고 캠핑을 정말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유럽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유럽의 그 명품 진품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모양은 더 좋아 보여. 근데 한 번 쓰면은요, 한 번 쓰는 것을 끝나. 이래요. 제가 꼭 갖고 싶었었던 게 있었거든요. 티타늄으로 아주 얇은, 티타늄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러분. 강도는 강철보다 더 강한데, 무게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패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게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타늄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근데 티타늄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티타늄 제품들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본품들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근데 중국 딱 보니까, 와, 유럽 제품에 막 5분의 1 가격에 막 팔아요. 내가 한 2주만 참으면 돼. 그래서 그 화로를 하나 샀거든요. 그 좋다고 해서 어저께 제가 조립식이에요. 착착착 껴가지고 탁 불을 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제가 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또 옮겼어요. 옮기는 동안에 이게 어떤 일이 보면 변형이 되거든요. 티타늄이 변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티타늄은. 네? 그만 그 화로 뿌리고 몇백 도에 변형이 될 정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10만 원 날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는지. 그 집사람이 잘못이 아니죠. 저의 잘못이죠. 티타늄을 만들 때는 여러분, 티타늄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티타늄은 깎아야 됩니다. 티타늄. 가공이 그래서 비싸요. 근데 얘네들은요, 티타늄은 티타늄인데 내가 보니까 깎은 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주물처럼 틀에다 넣고 녹인 센 불을 부어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불이 뭐 높아봐야 뭐 한 500도가 되겠습니까? 600도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막 틀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다시 한번 제가 비싼 수업료 내고 또 깨달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역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또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재도요,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재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악적 천재는 모차르트라든지 무슨 뭐 파블로 피카소 뭐 그림,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우연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작게는 한 가정, 한 개인, 그 부모, 크게는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더 크게는 그 시대. 그러니까 천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때, 뭐, 그건 완전히 천재들의 시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천재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천재들이 나오는 시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천재들이 나오는 시대들이 있어요. 예수, 공자, 뭐 석가모니, 이렇게 보면 다 엇비슷한 그 시대에 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계 4대 종교, 5대 종교가 사실은 비슷해요. 예. 그 어떤 역사적 상황과 그 맥락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과정, 어떤 그 시대의 그 축적물들이 그런 천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테니스의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테니스가 그 YMCA가 들여왔잖아요. 최초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테니스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거든요. 꽤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테니스 랭킹 보면 어쩌다가 한두 명 나타나지 이게 안 되잖아. 그게 왜 그럴까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히딩크, 네? 우리 4강 그 이후로 뭐 있습니까? 솔직히 딱 하나 보면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에요.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뭘 쌓아가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쌓아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쌓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영화를 누려보겠다?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 고시공부. 그냥 내가 한 1년, 2년은 공부만 하겠다. 공부하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진짜 호령하며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되면 큰일 나죠. 이제. 똑똑한 범죄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칠 게 뭘까? 저는 아침에 우리 딸하고 같이 가잖아요. 우리 딸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는 지금 현재로서 싹수가 노랗다. 그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 학교도 졸업하고, 응?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해서 졸업하고, 왜 외국계 회사 다니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괜찮지. 그래. 근데 그게 다야? 내가 볼 때 넌 그게 단 거 같아. 여기서 너 자신이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안 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혹시 너 속으로 이제 좋은
배경 좋고 경제력이 있는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은 이제 나는 만사 오케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넌 너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진심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뭘 위해 살 거야? 뭘 쌓아가면서 살 거야? 그 월급 타가지고 3분의 1은 저금하고 3분의 1은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게 다야?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분 나쁘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요, 걔는 저를 닮아서 너무 낙관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그 도전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가 남을까요? 우리 삶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집문서 물어주고 통장 물려주고 그게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가 평생을 살면서 쌓아 올린 것들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또 권력도 아니고 재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물려줄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려줘봐요. 그런 걸 물려줘봐요.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음 세대에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는 내가 남겨놓은 것들, 내가 축적해 놓은 것들, 그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애인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장애인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장애인들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정신장애든 지체장애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 장애에서 그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해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요. 난 그게 싫다고, 난 이거 해줘, 이걸 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게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장애를 지체장애든 정신장애, 무슨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설득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런데 장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게 정신장애든 지체장애든 무슨 장애든 간에 그 장애의 굴레에서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과정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교육이 가능한지 교육이 가능하지 못한지를 가능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간식을 주는 거예요. 간식을 주는데 기다리게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간식을 주잖아요. 다 똑같이 간식을 줘요. 그러다가 어쩌다 간식을 좀 늦게 줘봐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진짜 뭐 이런 무슨 뭐 민주노총 데모하는 거는 여러분 유도 아닙니다. 때려 부시고 뭐 그냥 뭐 유리창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건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다려요. 그럼 좀 기다리는 아이한테 보상을 해줘요. 다른 사람보다 간식을 조금 더 줘요. 사탕 몇 개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줘요.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그 교육 전문가가 있거든요. 와서 그들한테 교육을 해요. 언어 교육도 하고, 네, 재활 교육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예술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 작가 뭐 발표회 전시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5년 만에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그 과정을 견딜 줄 아는 거. 인내라는 것, 참을성이라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인내, 무엇에 대한 참을성입니까?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 애는요, 도무지 참을성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일을 시켜요. 그런 애들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애들 학습을 시키면 학습이 필요한 분야로 장래 지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를 더 힘들게 합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 맞는 교육이 또 있어요. 따로.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그 아이의 그 활동성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느냐. 그 흥미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아이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이제 보는 거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인내하는 힘이 있는가 봐요. 나중에는요, 이런 것도 해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견뎠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탕 2개를 더 줘야 돼.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똑같이 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럼 하나만 하다 하고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사탕 2개를 줘도, 안 줘도 해요. 해요. 네. 그러면 좀 더 보상을 더 해줘요. 그리고 또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떠해요? 보상과 상관없이 그거 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건 진짜 성공한 거죠. 근데 이 과정이요, 보통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참 그런 선생을 만나고 그런 기관을 만난다는 건 그 장애가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 티도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해요. 제가 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해라. 돈이 들든 얼마가 들든 간에.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가치를 다르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예전에 시험 많이 들고 그랬지만은
꼭 그렇죠. 보상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보상 심리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의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감탄을 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요, 엄청나게 그 아이들 보면서, 나는 뭐지? 그걸 교육하는, 그 과정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예, 선생님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하면서. 예. 야,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응? 게다가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 무위탁 장애인들이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걸 막 해내는 걸 보면 선생님도 도전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예,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요. 예, 막 상담 공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지금 상담 이제 그 학위도 따고,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유학 가신 분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로 들어온 선생님인데 간호사 자격증 국가고시 봐가지고 된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건 나는 뭐지? 여러분, 장애인 아이가,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손가락 3개인 아이가 그 피아노 치는 그 아이가 그 악보가 없었거든요. 그 악보를 저희가 인쇄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점자로 악보를 읽어야 돼요. 장애인용 악보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걸 찍어서 주는데, 그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공합당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네. 10손가락 갖고 치기도 어려운 걸 6손가락 갖고 치는데, 그럴 때 저는,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얼마 전에는 시각장애인 그 골프 선수, 제가 그 골프 선수 스포를 우리 블랙야크에서 하자고, 골프웨어가 있잖아요. 저 힐크릭이라고. 하자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 이제 계속 만나서 이제 연습하는 거 봤는데, 시각장애인데 프로골퍼예요. 그 연습하는 거 보면요, 손을 악수를 했는데 완전히 여기 클립 잡는 이 여기 굳은 살이 탁 이렇게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시각장애인 어떻게 골프를 칠까? 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나는 뭐 공이 있거나 무슨, 예? 뭐 그런 게 있나? 유도 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코치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시 방향으로 10분의 1 하면 풀스윙의 10분의 1 강도로 쳐요. 그러면은 몇 야드? 걸음으로 딱, 걸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두에 의한 지도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퍼팅도요? 그렇게 해요. 45도. 힘 조절 몇 도. 이야, 그거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프로골퍼 자격증 땄어요. 인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이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과정을 축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들의, 진짜 영웅들의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축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것을 쌓아야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쌓지 않으면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80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난 뭘 쌓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도요, 내가 뭘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적은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뭘 쌓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 어저께 제 아이하고 모처럼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당신은 그 나이 때, 아들 나이 때 아버님하고 1시간 이상씩 대화가 가능했어? 싸우지 않고? 불가능했죠. 어떻게 아드님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 안 하는 게 정상이고요. 대화를 하면 싸우는 거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대들거나 그런 거죠. 근데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캠핑 얘기도 하고 또 뭐 개 진로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아빠 난 요즘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근데 그 계획의 내용이 그럴듯한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너에게 계획이 있구나. 아들 자랑스럽다. 영화 기생충의 그 대화 같은 얘기지만은 뭔가 자기 계획을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걔가 지금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도 난민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민기구. 난민구호단체가 있어요. 세계 5대 난민구호단체가 있는데 그 본부가 걔는 학교 근처에 있거든요. 네. 자기가 여기 인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나이 때, 우리 경빈이 나이 때 내가 그런 계획을 가졌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 그래 멋있다, 멋진 계획이다, 한번 해봐. 너 그러면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래 하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열심히 해봐. 그걸 계속 쌓아보면 그렇게 인턴십도 밟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 코스도 밟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네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포기하지 않고 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수감사절이고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되는데 내가 한국에 안 가고 여기 있잖아. 그래? 지금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주 동안 학교가 거의 문 닫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도 3주 하는데 문을 완전히 닫아요. 근데 자기는 있겠대요. 걔는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식당이 문이 닫으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가 잼발라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자기는 버티겠다는 거예요. 왜? 집에 오면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는데.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돈 보내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또 괜히 또 이게 또 보상심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 열심히 하자. 그리고 뭐 기분 좋게 대학 끝나고 좀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경준이하고 얘기했어. 그래? 난 회사 통화인 줄 알았어. 통화를 길게 하길래 그래? 1시간 이상 했네. 그래야 이제 대뜸한 얘기가 당신은 그 나이 때 아버지하고 1시간 이상 대화가 가능했나.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진짜 불가능한 얘기죠. 아마 1년 내내 대화했던 시간 합쳐도 1시간 안 될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를 부르면 야단치려고 부르시는 거고 뭐 한 2, 3분 야단치면 왜 그러세요? 하고 문 닫고 나가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그동안에 아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에 비칠 때 모자란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저는 제 아들을 평가하지 한 적 없어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 한 적은, 부부끼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걔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뭘 하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뭐 잘못해더라도 속으로는 이 자식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얘한테는 내색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 과정의 결과물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아니면 걔가 교회에 가서 회개해가지고 갑자기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구나. 어저께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좀 더 나은, 지금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현실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그 과정을,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참 희한하죠. 제가 좀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제주도에 이제 리조트를 짓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먹거리예요. 이 블랙야크의 다음 먹거리. 아웃도어 이쪽이 이제 많이 침체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주도 한 3만 평 땅에다가 리조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리조트를 짓는데 그 TF팀, 그러니까 이 건설하는 부분은 외주업체가 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컨텐츠를 채울 거냐, 어떤 관광 프로그램, 어떤 관광 컨텐츠를 채울 것이냐, 이걸 구상하는 전략 TF팀에 제가 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제가 맡은 게 거기에 그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 어떤 그 흔한 어떤 그런 관광지에 있는 그런 호텔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 말고 뭔가 특색이 있고, 야 여긴 기꺼이 가서 내가 돈 내고 밥을 먹을 만해 하는 그런 어떤 레스토랑을 할,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 커피숍도 지금 한 80평짜리 커피숍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180평짜리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을 여기에 리조트에 투숙하지 않은 외부의 관광객들도 찾아와서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컨셉의 커피숍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특명이에요. 그리고 그 농원에, 관광 농원에 저희 요즘 또 캠핑에 미쳐 있잖아요. 캠핑 그런 소리. 여러분 캠핑하고 뭐 인대표 캠핑에 완전히 뭐 광이래 말이에요. 내가 외부에다가 캠핑장을 만들 건데, 몇천 평 땅에다가 한쪽에는 자기 장비 다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몸만 와서 할 수 있는데, 캠핑장은 어떤 프로그램 뭘 할 건지 한번 해봐. 다들 그래요. 인대표 일복 터졌다 참. 또 저희 회사 지금 커피클립 운영하는 것도 머리 아플 텐데, 또 저 TF팀에도 들어갔으니 저는 어떻게 저걸 할까. 다들 그래요. 근데 저는 돌아서면서 웃었어요. 야 신난다.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네. 나는 그랬어요. 내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보세요. 레스토랑은 F&B죠. 저 지금 F&B 하잖아요. 확대해서. 카페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캠핑은요, 올해 들어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캠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 우리가 캠핑에 대한 비즈니스도 바라봐야 된다, 이제는. 예전에 단순히 경치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오는 그런 캠핑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캠핑의 트렌드가 달라진다. 내가 다녀보니까 이런 거 시장조사도 하고, 그것도 막 발표하고, 경영진단 보고 때도 막 제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랬더니 적임자래요. 저보고 1년 동안 팀을 이끌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제일 똑똑한 애를 골라 뽑으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누구 무슨 과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똑한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차출하래요. 그래서 제가 딱딱 지적했는데 그 사람들 그 멤버도 그대로 다 차출해가지고
지난번에 미팅했어요. 전체 첫 번째 회의를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얼마나 신나던지.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축적한 것이,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제가 폐교 하나 빌려가지고, 그죠? 네? 운동장에는 캠핑장하고 문화행사하는 공간, 플리마켓도 하고, 1층에는 샤워실, 그죠? 뭐 식당, 2층에는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처럼 해가지고 텐트 자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기서 잘 수 있게끔 하고, 또 무슨 공방 같은 거 넣고, 네? 그리고 옥상에는 제가 뭐랬어요? 네? 그 루프탑 카페, 소형 뭐 야외 영화관, 뭐 이런 얘기 여러분한테 하고 그거 해야 되겠다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3만 평 땅에 리조트에 그걸 채우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오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축적했던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도 득이 될 거 아니에요. 또 회사는 또 저 또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알아요? 나중에 회장님이 결과가 좋으면 임 대표 제주 와서 그거 책임져. 그러면 저는 그걸 발령받으면 거기 가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없다고. 남들은 안 됐다고 일도 많은데 일복 털었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신나요. 요즘 회사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과정, 뭐든지 이 과정, 내가 뭘 쌓느냐, 그 쌓는 것이 결과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 그러면 회사에서 잘릴 염려 없겠네, 앞으로 1년 동안. 자기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라도 너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면 다행이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얘는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웃고 말았죠. 또 그러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또 아들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왜 너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냐 했더니 자기처럼 유학원 애들 중에서 요즘 뭐 학비가 올라가고 달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 학교 일본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일본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잘리고 부모님 잘리고 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유학 포기하고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 네 말도 1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랬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쌓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진짜 리얼 리뷰를 제가 좀 한번 해볼까? 왜냐면 공통적으로 캠핑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아까 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을까? 뭐 유튜브에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그 장비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영어 방송,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 그 세계적인 거 아웃도어 회사에서 다 스폰을 해야죠. 뭐 그 사람들 리뷰가 뭐 몇십만 건, 작게는 몇십만 건에서 시작해서 100만 건 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일부러 다른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방송물들은. 그죠? 컨텐츠로. 그럼 그런 걸 또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할까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그래요. 제 나이 때 되면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 나이 때 되면,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계속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 전에 제 딸이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아빠 캠핑 따라가가지고 몇 번 따라가는데, 우리 불멍 때릴 때 있잖아. 그럴 때 아빠가 내가 뭐 이것저것 질문하거나, 뭐 그럴 때 아빠가 답을 해주고, 또 제가 또 애한테 여러 가지 재밌는 좋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인문학적인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별 뜨면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는 불을 이제 필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이 나무가 어릴 때부터 햇빛을 받고 이렇게 쭉 자라는데 그 빛을 몸속에 다 축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무가 땔감이 될 때 그 평생에 나무가 흡수한 그 빛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재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디안의 그 동화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딸한테 되도는데 딸이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또 자기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와, 뭐 대단해, 뭐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아까 내 친구 중에 유튜브 방송 전문적으로 하는 애가 있거든. 콘텐츠 제작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불을 딱 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요즘 인문학 강의들 많이 있는데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캠핑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길게도 말고 5분 10분 하는 거야. 그런 걸 여러 편인데, 야 그거 괜찮다. 아빠 평생 말로 먹고 산 사람인데 그런 거 뭐 카메라만 들이대면 내가 할 얘기 많지. 그러니까 꼰대 같은 얘기 말고 그런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애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 애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 그럼 아빠 그거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 네 친구 중에 그런 거 하는 애가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걔는 이제 화장품 전문 리뷰 방송하는데 꽤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품하고 나하고 컨셉이 좀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런 걸 또 전문으로 만든 제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 캠핑을 따라오든지 아니면 자기네 스튜디오에서 어떤 뭐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 뭡니까?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 코스를 가지고 배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 이 코스가 이게 보통 코스가 아니거든요. 그 코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걷기만 하다 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무슨 역사적 유적지도 있고 포도주가 유명한 데가 있고 치즈가 유명한 데가 있고 이런 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냅다 걷다만 오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배움 여행이라는 코스로 해서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줄 그 사람하고 재밌는 걸 하고 있다. 나도 언젠가 은퇴하면 모르겠지만 산티아고라도 한 2달 정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커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적인 재밌는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커피 역사 1000년이 넘잖아요. 1000년이 뭐예요? 그 트로이의 목마 신화에도요,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양반이 당장 영상을 찍재요. 저거 커피와 관련된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나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제 삶에 쌓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쓸모있게 되더라고요. 쌓이신 것들이.
그때 그런 거, 야, 목사가 쓸 때 무슨 커피냐? 응? 야, 목사가 무슨 뭐 성경이나 파면 되지, 무슨 인문학적 책임은 그때 그랬거든요. 응?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쌓아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쌓았어요. 쌓아놓은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아주 오리지널티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삶을 움직이더라고요. 제 삶의 어떤 결과물로 조금씩 이제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 내가 뭘 쌓든 그 쌓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진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 악한 것을 내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해서 사람이 선한 것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것을 쌓다 보면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TF팀 전체 모였을 때 제가 PT를 했는데, 회장님이 그 리조트를 한라산 중턱에 있거든요. 뭐 우리 아웃도어 회사니까 산을 모티브로 해라. 산. 근데 산이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산은, 회장님은 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임원들 중심으로 이거 휴식이어야 된다. 휴식과 산은 이게 잘 안 맞는다. 산은 뭔가 이 알피니즘, 막 이렇게 블랭야크가 갖고 있는 어떤 히말라야, 막 이런 험준한 산, 뭐 이런 개념이지, 리조트는 쉼이다. 쉬어야 된다. 근데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소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근데 직역하면 산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산이, 어떻게 하나님, 그 신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메타포가 됐을까요? 그것은 산이 갖고 있는 유목민들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들은 그렇게 뾰족한 산들이 아닙니다. 둥그런 동상 같은 산들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산은 어머니의 가슴을 뜻합니다. 젖먹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가슴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전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산을 찾았을 때 거기에는 숲이 있고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문명이 서구 문명의 양대 산맥이, 하나는 기독교 문명,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 문명인데, 그래서 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장님이 산을 얘기하셨고 이쪽에서는 쉼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PT 멋있게 했죠. 영상을 착착 보여주면서 박수 받았고, 그래, 윤 대표가 그 팀을 이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쌓지 않으면서 당장의 결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보세요. 쌓아보니까 쌓아놓은 것이 진짜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결과물들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반항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뭐가 이랬습니까? 당신 말대로 했는데 맨날 이렇게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제 삶으로 되는 일도 없고.
힘든 일들만 있고. 이거 맞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많았어요. 금식 기도도 몇 번 했는데 그 금식도 다분히 반항적인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단식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해보라. 진짜 네가 그걸 원한다면. 네 스스로가 다르다는 것을 네 스스로가 너 자신에게 입증을 해보라. 그래서 이걸 하면은 그 결과가 좋을 거야 라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아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했어요. 커피도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년, 4년, 5년, 6년, 7년, 이제 10년쯤 되니까 10년째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요. 이게 내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그냥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놀라워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열심히 쌓아보세요. 그리고 기왕 쌓는 거면 좀 더 여러분이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쌓아보세요. 어떤 분은 좀 더 쌓으면 그 결과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잘못된 걸 쌓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바꾸세요. 그러면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채워질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어저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 아빠는 젊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물어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대요. 자기가 볼 때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한 그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한 거 같아. 그리고 그걸 쌓아두었던 거 같아. 오늘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성격과 내용물을 결정하는 것 같아. 그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그래. 네가 정말 그 난민기구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 인턴십도 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각각되면서 그리고 또 그 인근에 강당이 그러니까 제일 큰 시설물이 얘네 학교예요. 주립대학교니까 시설물이 주립대학교 가까우니까 그 단체가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한대요. 그럼 자원봉사도 참여하고 해. 그리고 실제로 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쌓일 거야. 그래야 되겠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되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처럼 참 이기적이고 소심하고 비활동적인 아이가 난민을 돕는 재단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맥락이 안 나온 아이인데, 제가 볼 때. 걔는 월급 많이 주고 이런 회사 가서 예전에 우리 제가 돌보던 교회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잡고 예쁜 마누라 얻어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던 애가 있었는데 그 컨셉에 딱 맞는 아이인데 우리 아들이. 근데 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정말.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진 그 분야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걔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가진 것도 놀라웠는데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놀라운 거예요. 그럼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빠가 그동안 해온 일이 얘한테 영향을 끼쳤겠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무섭구나 이런 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아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살았는데 가에 대해서 제가 큰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아들을 내팽개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어저께 대화 끝나고 나서 잘 때는 기대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걔네 재단이 그 전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 또 무슨 저기 남미 분쟁 지역 동남아시아 뭐 이런 그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 장 보고 그러고 잤어요. 꿈에 그걸 보고 자서 꿈에 우리 아들이 그런 데서 막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도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죠. 이걸 가르쳐요. 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쌓이고 있잖아요. 선한 것이 넘치도록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